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이 시간에는 이슈 인터뷰 순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죠. 또 점령지의 영토 병합 국민 투표도 실시했고 여기에다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7개월 넘게 진행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문가인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현지 시각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예비군 30만 명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지금 뭐 전장으로 끌려가는 러시아 청년들 모습을 외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자, 이번 조치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21일에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계기에 바로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하게 된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지난 9월 10일이죠. 러시아군이 바로 이 북부 죽선인 하르키우에서 이 대규모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네. 현재까지 전선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수세에 봉착한 이러한 모습을 식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네. 러시아가 점령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 전선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최악의 경우에는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네. 현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그러한 불가피한 선택과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공교롭게도 부분 동원령 선포를 바로 돈바스 지역, 헤르손 그리고 자포리자 주민 투표와 연계하면서 예. 이 러시아 전쟁 지도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 강화는 물론이고 향후에 그 철수했던 하르키우 지역과 또 남쪽 지역의 오데사 지역까지 작전 지역 확장을 염두한 이러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 이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렸는데 이 징집 관련해서 러시아 내의 반발도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현지 분위기 전해드리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77, 8년 만에 내려진 이런 부분 동원령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고요. 실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그리고 조지아 등 예. 이 국경을 통해서 인접한 국가로 해외로 도피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숫자가 최소한 3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 해외로 나가는 러시아 국민들의 경우에는 동원령 그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동원령 선포 이후에 러시아의 국가 기능이 사실상 이 전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전쟁을 우려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현재까지 러시아 보안 당국은 국경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테러 등 여러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국경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시위가 이제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다가 해외 도피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시 체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 또 인접 국가의 국민들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그 99%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난 9월 23일부터 엊그제죠 27일까지 러시아로의 병합을 묻는 이러한 주민 투표가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4개 지역에서 실시가 됐고요. 예,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지역들에 대해서 실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상대로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니 근데 그게 예상됐던 결과였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 90% 이상의 압도적 찬성을 예상을 했었고요.
또 특이하게도 투표가 얼마 진행되지도 않았던 예. 시기에 자포리지아 지역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93%가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 예. 93.1%가 나왔습니다. 아,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네츠크는 99.23%, 예. 루안스크주는 98.42%, 자포리지아는 93.1%, 그리고 헤르손은 87%를 좀 넘는 이런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실 네. 그 러시아의 점령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주민들은 러시아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러시아의 편입을 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지역에 남아있던 예. 대부분의 민족 구성비가 러시아계입니다. 러시아계를 제외한 나머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예. 국내로 혹은 해외로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병합을 선택하는 투표였다. 이런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외신을 보니까 정말 투명한 선거더라고요. 투표함이 아주 그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아주 그 투명한 뭐 비닐백 같은데 그런 데다가 투표용지도 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압력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강압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 선관위를 비롯한 당국은 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이렇게 투명한 투표를 진행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궤변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자체도 지난 2014년 크림 병합 당시처럼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러시아 일방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와 같은 선거의 원칙들이 그야말로 훼손된 역대급 벌속 투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투표 결과가 결국은 전쟁 장기화에 불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투표 이후에 해당 지역들이 이제 러시아 지역으로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자위권 차원의 정당한 군사 행위가 이제는 러시아 군에 대한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지점에서 향후 러시아군의 태세가 또 크게 변화될 것이고 이에 대응한 우크라이나군의 태세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점령지는 러시아 영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다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어제 러시아가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에서 갑상샘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약재죠. 요오드와 칼륨을 대량 구매할 계획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어요. 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앞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또 서방을 이렇게 일종의 겁박을 했고요. 그것이 본인이 하는 이런 경고가 허풍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방사선 유출 상황에서 갑상샘을 보호하는 그런 요오드 칼륨 약을 구매하는 것도 이제 서방의 시각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또 개전 초기와 다르게 미국과 나토 등이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좀 신중한 자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중한 자세로 전환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까? 사용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점증하고 있다. 예,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네. 뭐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워서 미국이 나토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와 관련된 전쟁 정보를 잘 전달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하르키우에 철수하는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굴욕적인 상황들, 러시아군의 수세에 몰리는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에게는 역으로 핵 모험주의로 경도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예전 초기와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 핵을 사용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게 좀 정말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땅한 대응 방안이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어떻습니까? 네,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잭 설리반 안보보좌관도 러시아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그 앞서 미국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고 하는 NPR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를 통해서 예. 그간에는 핵 공격에 대해서만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이러한 단일 목적 원칙을 폐기했고요. 예. 상대 핵 위협이나 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핵 정책의 이제 적용 범위를 보면 미국은 동맹 국가 외에도 파트너 국가들까지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008년에 전략적 협력에 관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예. 또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준 동맹에 가까운 이런 국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작년에 전쟁이 나기 전에 볼로디미르 zel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바로 이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서 동맹 보장에 준하는 방위 공약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아, 방위 공약을 예. 약속을 했군요. 방위 예, 공약을 서로 이제 그러면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미국이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또 비록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이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러시아의 위협을 우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은 확장 억제 신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이게 또 그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송출관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 러시아에서는 이 사고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고 또 미국은 뭐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테러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현지 시간으로 9월 26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예. 아마도 스웨덴과 덴마크의 지진 측정소에서 이 바로 발트해에서 가스가 누출되기 전에 예. 강력한 수중 폭발 현상이 식별이 됐고 예. 결과적으로 발트해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도록 설비된 해상 파이프 가스라인이죠. 노드스트림 1과 예. 예.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에서 총 3건의 가스 누출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인접한 덴마크 이 해운 당국은 이 가스 누출이 발생한 보른홀름 섬 인근을 운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을 하면서 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요. 실제 덴마크 공군의 F-16 전투기가 공중에서 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예. 가스 누출로 인해서 다량의 거품이 현재도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서방과 러시아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예. 서방은 러시아의 자작극으로 또 러시아는 서방의 어떤 러시아를 향한 적대적인 사보타주로 각각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해상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외부의 물리적 힘이 인위적으로 가해지지 않는 한 예. 성공입니다. 일종의 구멍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런 전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작용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 이와 그렇죠. 관련해서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2를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러시아가 중단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바로 서방은 러시아의 자작극을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서방이 파이프 가스라인 훼손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네.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전복행위, 또 사보타주라고 각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뭐고 누가 공격했는지 이것을 밝혀 놓지는 못한 거죠? 예, 가스 누출 지역이 여전히 위험 지역이고 운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 뭐 복구 그리고 사실관계를 하고 원인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공급 더 이상 지금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연결관들이 있는 건가요? 현재 노드스트림 2는 개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와 관련된 국제사회 테러 제재로 인해서 처음부터 아예 사용이 동결된 상태고요. 네.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2를 통한 천연가스 수출을 스스로 좀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이제 급등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겨울철을 네.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에너지 위기가 닥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PNG입니다. 파이프 가스라인 가격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예. 치솟고 있고요. 예. 또 이제 PNG를 대체하는 것이 액화천연가스라고 해서 LNG라고 LNG. 하는데요. 예. 이것은 최근 2년간에 거의 20배 가까이 가격이 20배요.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예, 이게 그러다 앞으로 보니까-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PNG가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LNG 가격, 유럽 시장의 LNG 가격에 프리미엄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도 여기 이제 유럽의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으로 와야 될 LNG 일정 부분들이 또 유럽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향후에 LNG 공급량 확보에 어느 정도 난항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 또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 우리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정부도 이제 기준 연료비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태이고 우선적으로 산업용 대용량 영역에 에너지 요금이 높게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네. 이것이 결국은 뭐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예. 기업의 일부 구조 조정 등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10% 절감 운동 등과 같은 이런 고통 분담 노력도 예.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에너지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초에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휴전이나 종전 뭐 어떤 선택을 하든 혹한기, 그러니까 겨울철이 오기 전에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거든요.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겨울이 오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대란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은 푸틴 대통령의 전략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해서 전쟁 종결을 위해서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인데요. 실제 유럽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물론 에너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런 명분 없는 전쟁, 불법적인 전쟁을 야기한 그런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우리가 쉽게 유럽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하면서 단단한 어떤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려운 알겠습니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 연대를 통해서 뭉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가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